네, 안녕하세요. OBL의 키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준비했는데 우리 메이슨 대표님 모셨습니다. 메이슨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이커머스를 4년째 하고 있고 지금은 현재 중국구매대행이 제가 하고 있는 이커머스 사업의 메인인데 중국구매대행을 2년 조금 넘게 하고 있는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구매대행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네. 구매대행 말고도 지금 하고 계시는 다른 온라인 사업도 있나요? 네,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손을 놓기는 했는데 위탁 판매, 국내 위탁 판매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고 있는 이제 수출업, 이제 동남아나 일본 수출 사업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도 그 수출 사업은 쇼피, 라자다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해외 각국이 이제 플랫폼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매입해서 해외로 이제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구매대행을 네. 어떻게 하다가 왜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커머스를 위탁 판매를 이제 19년도에 처음 하게 됐어요. 처음 하게 됐을 때 한 2년 정도 해오면서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성장시키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뭐 매출 1,000만 원, 2,000만 원 내는 거는 굉장히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할 정도로 쉬웠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려면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니까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특정화되어 있는 한 가지 카테고리로 상품만 취급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아무렴 마진을 더 확보한다든지 제품이 좀 더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대부분 브랜드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매입가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고 하니 이제 위탁 판매로는 어렵고 이제 직접적으로 뭐 도매사나 본사랑 같이 사입을 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투자금을 집어넣고 조금 더 한 스텝 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솔직히 이제 돈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돈을 많이 부담을 하면서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해서 이제 위탁 판매와 비슷한 업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 당시에 그때까지만 해도 위탁 판매가 아주 주였던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을 포함한 뭐 미국, 유럽 구매 대행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셀러들이 이제 아마존 FBA 셀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FBA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구매 대행이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구매 대행을 이제 서브잡으로 사실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신뢰가 안 된다면 그걸 선택할 때 위탁은 대략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가 위탁 판매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키워놓은 상태에서 다음 스텝을 넘어가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네. 하루에 어느 정도 일하고 계시고 네. 대표님의 사업 매출과 네. 이제 마진도 가능하시다면 공개 부탁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이런 인터뷰들을 보면 직원들 다 시키고 나는 성공해서 하루에 뭐 2시간 일하면서 제주도 가고 뭐 하고 한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8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일단. 네. 아침 8시 출근해서? 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보통 퇴근을 7시에서 8시 사이에 해요. 그래서 7시에서 8시 사이에 퇴근하고 나면은 그냥 쉬는 날도 있고 뭐 좀 체력적으로 덜 힘들거나 뭐 당장에 처리해야 될 업무가 생겨 있을 때는 집에 가서도 밥 먹고 한 2시간 정도 더 일을 합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도 직원분들보다는 훨씬 일을 많이 하시네요. 아, 네, 그렇죠. 그럼 밥 먹고 들어가서 하는 업무는 뭐예요? 퇴근을 하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 하는 업무는 다음날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만듭니다. 왜냐면 그게 가장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내 직원들이 상품 등록해야 할 거라든지 뭐 지금 CS 건 중에 이제 제 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좀 어려운 서류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그 시간에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건 그 시간에 못해도 그러면 다음날에 아침에 출근해서 만사 다 제끼고 그것만 먼저 해서 직원들 일할 거 주고 나면 제 건 또 제 스텝에 맞게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지금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붕 뜨는 매출이라 그러죠. 특별한 시즌에 특별한 상품이 하나 이제 얻어 걸려가지고 그 상품이 뭐 작게는 뭐 4,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팔리는 그런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6,0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진은 최초 이제 저희가 등록을 할 때 30%에서 35% 상품을 등록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반품 이제 CS 반품 교환권들 이제 빠지면은 평균적으로 마진이 25%에서 한 28%선 정도 됩니다. 그럼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뜨는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나도 구매 대행을 하면 네. 저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해서 네. 저는 어느 약간 마지노선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순이익 기준. 그렇죠. 네,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니까, 그죠? 순이익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나오면은 사실 이제 거기서는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볼 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판단 기준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만들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평균적으로 잘 되는 분들도 있고 엄청 네. 못하는 분도 있을 건데 맞죠. 다 편차가 있으니까, 그죠? 평균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누군가 구매 대행업을 처음 시작하고 아직 사업자 등록증도 안 냈어요. 내일 사업자 등록증을 낼 거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그럼 이제 이분께서 사업자 등록하고 마켓 가입하고 뭐 배대지 찾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달이 넘었을 때 순이익이 100만 원이 남지 않는다. 그러면은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해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하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3달이 지났는데 100만 원이 안 벌린다라고 하면은 나의 업무량에 문제가 있던지 업무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방식은 지금과 똑같은 형태라면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업무 방식이 틀릴 수도 있고 네. 그 업무 시간이 그렇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제가 업무 시간을 몇 시간을 넣었는데 100만 원이 안 나온다 네. 하면은 그 기준되는 시간이 있을까요?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나온다. 무조건 이 정도는 나온다라고 봤을 때 주말 빼고 빨간 날 빼고 하루에 평일에 4시간씩 투자를 하는데 3달이 지나서 100만 원이 안 벌린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열이면 열 대부분 무엇이든지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에 이제 보통 어떤 게 잘못됐냐면은 딱 2개예요. 당연하겠지만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이 잘못됐고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이 잘못됐고 소싱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내가 팔고 싶은 것만 파신다든지 카테고리를 국한시킨다든지 어떠한 기준으로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없으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고 등록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참 속상한 경우인데 시중에는 워낙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닥다리 같은 프로그램이 이게 구닥다리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용해서 시간 낭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써서 등록을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시스템화 시켜서 효율을 추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사용법만 익힌 상태로 이걸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난 1인 사업가니까 라는 고민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되는 대로 등록을 해 나가면서 이제 페이스가 말려버리는 분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는 위탁으로 조금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네. 뭐 제가 직접 하진 않고 이제 직원분들을 통해서 하는데 어느 좀 검증된 방법을 가지고 와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일을 진행을 시키니까 이제 알바들이 하루에 3시간씩 일하거든요. 네. 근데 한 달이 되니까 자기 인건비랑 플러스 알파 한 2배 정도를 뽑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네. 그 생각을 저도 최근에 많이 해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게 올바른 방향, 올바른 방법대로 해야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다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구매대행 초보분들이 그 방향이 뭐가 맞는지 틀린지 처음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구매 대행을 할 때 저 역시도 그랬듯이 저는 구매 대행을 가장 원했지만 가장 하기 싫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이제 상표권과 지식재산권으로 인해서 내가 하루 종일 여기에 시간이 갈려 들어가서 나중에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1,000만 원을 벌게 됐지만 어느 순간 내가 상표권과 지재권을 100%를 방어할 수 없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결국 나의 돈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투자했던 시간이 주저앉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의 걱정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시작하실 때 뭐 상표권이나 지재권에 대해서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방어하는 게 좋으냐를 이렇게 딱 물을 썰듯이 이렇게 하면은 100% 안전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구매 대행이라는 업 자체가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위탁 판매도 마찬가지죠. 위탁 판매도 이제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표권과 지식재산권에서 100% 자유로울 수 없고 인증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상표권과 지재권에서 조금 자유로우시려면은 기본적으로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의 키워드나 뭐 제품명이나 특정한 이제 파츠의 명에 대해서 무조건 키프레스 검색을 꼭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권이나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구나 아는 브랜드는 당연히 제외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피카츄라든지
뭐 디즈니. 네, 디즈니라든지 건들면 안 되는 거. 네네. 일단 대기업군은 논외의 문제예요. 대기업도 정품을 팔면 상관없기 때문에 일단 대기업군 논외의 문제고, 예를 들자면은 뭐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뭐 노트북 가방이라든지 뭐 그냥 가방이라든지 여기에 뭐 동물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누가 알겠어요? 이 과일이 있는데 이 과일이 디자인권이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구매된 카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다 와 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지식재산권 파트에 이거 내용 증명 왔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매일매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2년 넘게 하면서 내용 증명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하려고 했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서핑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게시물 안에 이 제품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이제 쪽지도 보내고 했어요. 저 구매 대행하는데 이거 혹시 어떤 제품이냐 알려달라면 다 알려줘요. 그때 이제 나중에는 저도 이제 조금 경험이 쌓였다 보니까 이제 무슨 법률 사무소구나, 그러고 이제 뭐 글자 하나만 딱 있고 이거 뭐 노트북 관련 제품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다 아니까 그렇게 해서 필터링을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특히 이제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가장 위험한 거는 의료기기는 절대 판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쇼핑에서 이 사람 중국 구매 대행인데 뭐 저주파 마사지기, 뭐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기 이런 거를 팔고 있네, 리뷰도 있네,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간을 들여서 그걸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의료기기는 정말 KC 인증과는 달라요. KC 인증과 다르게 페널티가 엄청나요. 벌금도 굉장히 세고. 그래서 의료기기나 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특히 중국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골프용품 그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골프용품 진퉁이든 짝퉁이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중국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은 뭐 나이키 신발 이런 걸 파시진 않으실 거예요. 중국 구매대행 자체가 우리 레벨에서 시작할 수 있는 중국 구매 대행 자체가 브랜드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그냥 브랜드들은 싹 접어 놓으시고 브랜드를 제외한 상품들만 취급해도 충분히 팔 수 있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구매 대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자들, 저를 이제 이끌어주는 선배분들도 만나고 저랑 비슷한 이제 동료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시간이 요만큼 지나오니까 제가 처음에 방어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그분들이 다 저한테 그랬어요. 구매 대행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팔면 안 되는 거를 팔아야 많이 팔린다. 근데 그것도 물론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뭐 포켓몬 캐릭터, 짱구 캐릭터 상품 정도는 팔아도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것도 안 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매출이 나는 걸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너 이런 거 안 판다며. 근데 너 뭐 팔아가지고 그만큼 파냐라고 물어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제가 드리는 답변은 그래요. 난 특별한 거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만 개의 상품을 채울 때 이렇게 채웠다면 나는 그냥 그 구성이 다를 뿐이다, 그냥. 이라고 말씀드려요. 네, 뭔가 특별한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리스크를 조금 두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업을 하시는 분들도 일정 매출 이상의 분들은 그 리스크를 다 컨트롤 하세요. 내용 증명이 와도 본인들의 대처 방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마켓 안에서 어떠한 제재를 받아도 즉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경험을 통해서 갖고 계십니다. 이제 요거랑 이제 연결이 되겠죠. 여기서 대표님은 어떻게 소싱을 하셨는지, 대표님만의 어떤 구매 대행 소시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하는 구매 대행은 반자동이 기본이고요. 반자동이라 함은 이제 내가 어떤 상품을 팔지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이 상품들을 이제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뭐 제목도 지워주고, 뭐 썸네일이 좀 지저분하고 중국어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좀 지워주고, 네, 그렇게 등록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냥 깔고 간다고 얘기하는 상품이 있어요. 매일매일 기계처럼 깔아주는 상품들을 이제 네이버 쇼핑이나, 네이버 쇼핑에 국한되지 않고, 뭐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셔서 11번가에 들어가도 해외 직구 탭에 탑 100란이 있어요. 거기서도 소싱을 할 수 있고, 인터파크도 마찬가지고, 롯데온도 마찬가지예요. 꼭 사람들이 네이버에서만 물건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상품들은 11번가에서도 찾을 수 있고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찾고, 그 다음에 시즌성 상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크리스마스가 지금으로부터도 2달이 남았는데 10월 첫 주부터 크리스마스 상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크리스마스 상품에 어떤 종류가 나왔느냐.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파티할 때 쓰는 뭐 식탁보라든지 뭐 그릇이라든지 뭐 조그마한 뭐 인형 같은 것도 있고 뭐 트리 장식도 있겠지만은 근래까지 가장 많이 팔린 상품들은 DP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카페라든지 백화점에서 한 번씩 지나가다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뭐 건물 외벽에 풍선으로 되게 큰 산타 막 매달려 있고 그리고 뭐 백화점에 가면은 막 피리 부는 크리스마스 할아버지 인형 막 2m짜리 막 움직거리고 그런 류의 상품들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또 한번 생각한 게 이렇게 빨리 이것들이 많이 나갈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백화점들은 12월 초부터 그걸 DP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준비를 하는 것이구나. 꼭 소비자한테만 시즌성을 타겟을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이번에 또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서 진짜 대표님이 이거는 느끼시는 분들은 좀 느끼실 거예요. 엄청난 꿀팁 2개거든요. 굳이 네이버에서만 소싱할 필요 없다. 네. 다른 곳에서 소싱처는 진짜 많다. 네. 어쨌든 구매대행도 그 구매대행 상품을 다루는 그 몰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거기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소싱을 하는 방법. 네. 이거 진짜 꿀팁이고, 그리고 시즌성 상품을 빨리 가지고 와서 네. 하는 거. 와. 근데 대표님이 지금 백화점을 딱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거 보시는 분들, 캐치하시는 분들은 캐치하셨을 텐데 백화점 주소가 아마 손님에 떴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대표님이 이렇게 특정해서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잘 캐치하셔가지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제 크리스마스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이미 조금 늦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빨리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새해, 네. 발렌타인이라든지 그렇죠. 설이라든지 계속 이벤트들은 매달 있으니까 네. 준비를 하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진짜 오늘 어마어마한 꿀팁을 풀어주셨는데 네. 시즌성 상품과 다양한 소싱처에서 소싱을 해가지고 상품을 등록을 합니다. 네. 상품 등록을 하면 이게 결국에는 노출이 돼야지 어떻게 고객한테 보여지고 고객들이 들어와서 살 텐데 네. 그 노출은 어떻게 보면 키워드나 상품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은 이런 상품명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세요? 사실 중국 구매 대행에서 상품명을 짓는 것은 이제 현존하는 국내 위탁이나 병행 수입하시는 분들의 이론과는 좀 달라요. 요즘에 이제 국내 판매를 하시는 분들, 병행 수입이든 브랜딩이든 묶어서요. 이분들의 판매 방식은 대형 키워드를 조금만 남기고 최대한 제목을 짧게 한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장 키워드에서 순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있는 세부 키워드를 지워버린다. 그래서 제목을 짧게 하면서 대장 키워드에서 살아남겠다. 메타로 가고 있는데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올렸어요. 그러면 검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 상품을 찾을 수 있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왜 제로에 가깝냐고 하면은 이미 직구 탭 안에서 상품을 여러분께서 뭐 책상 테이블이라고 이제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은 그 책상 테이블로 등록된 게 많게는 몇십만 개, 뭐 백몇십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등급도 낮고 구매 건수도 없고 저기 어디 안드로메다에 가 있단 말이죠. 근데 고객들이 그 안드로메다까지 어떤 게 괜찮지? 하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렇다면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데 도대체 내 상품을 어떻게 지금 알고 와서 구매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제 나름의 느끼고 정리한 생각은 그것은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첫 번째이고요. 그걸 알아낼 시간에 매출을 올리는 데 집중하자가 첫 번째였고,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라 그래서 뉴스 기사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어떤 특정 상품을 검색하거나 여러분들이 비슷한 류의 상품을 보고 나면은 뭐 PC라면 뭐 뉴스 기사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인스타그램 하시면 인스타그램에도 내가 봤던 상품들 뜨잖아요. 쿠팡 상품들. 그리고 꼭 인스타그램 앱이 아니라도 뭐 내가 사용하는 앱에 들어가면 그거랑 비슷한 이제 펌웨어로 이제 그 배너가 뜨잖아요. 네. 거기서 유입되어서 이제 구매하는 고객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거 외로는 뭐 운이 좋게 이제 뭐 앞에 페이지에 상품이 노출되어 있다든지 또는 이제 뭐 네이버나 타카타 이제 회사들의 MD들이 이제 뭐 기획전 형식으로 조그맣게 실어줘서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내 상품이 한 번도 팔리지 않은 상품이 어떻게 해서 판매가 되는 거지? 라는 의구심은 갖지 않아요.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 거는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상품명을 짓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판매랑 조금 다른 것이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민물 낚시를 한다고 생각해요. 바다 낚시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낚싯대 하나만 던집니다. 근데 민물 낚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뭐 도시 어부나 뭐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아저씨들이 낚싯대를 이렇게 쫙 펴놔요. 한 사람이. 네, 한 명의 아저씨가 낚싯대 한 놈만 걸려라 식으로 이렇게 쫙 펴놔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낚싯대가 여러분들의 상품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상품명을 짓냐면은 보통 제목을 짓기 전에 2개에서 3개의 이 제품을 표현하는 명사를 생각해요. 여기 뒤에 있는 책꽂이 상품을 오늘 등락한다고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명사로 치자면은 누군가는 이걸 책꽂이로 생각하겠지만 누군가는 책 선반이라고도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요거를 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책장이라고 생각할 수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명사들을 최대한 이질감이 있지 않은 선에서 3개에서 4개 정도의 명사를 먼저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들을 뭐 소재를 표현한다든지 뭐 원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게 뭐 색상이라든지 뭐 이러한 앤틱한 느낌을 주는 것들을 뭐 앤틱이라고 써주던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배합하는데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깔고 가는 상품들이에요. 시즌성 상품이 아니고 깔고 가는 상품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검색할 것인가 를 생각한 다음에 그 명사를 3개에서 4개 정도 배치하고 사이사이에 뭐 소재나 뭐 색상이나 뭐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형용 어구들을 넣어주어서 조금 길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시던 안 하고 계시던 테이블이라고 검색해서 해외 직구 탭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뭐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테이블, 뭐 선반, 협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이 나름의 제 논리를 세우기 전에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왔지만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다를 시간이 걸면서 나름의 검증을 했어요. 짧게 올리는 게 좋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뭐 북유럽, 앤틱, 책장 이렇게도 올려봤어요. 근데 매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제 나름의 이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사 어구가 3-4개는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이제 수식 어구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상품명을 지으시면은 안 팔릴 일이 딱히 없으실 겁니다. 네. 이거는 검증된 방법이니까 그냥 의심하지 마시고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대표님은 방금처럼 뭐 상품명 짓는 거, 소싱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직원분들한테 위임을 하시고 네. 어떤 부분을 대표님께서 아직 직접 하고 계신지. 일단 저희 중국 구매된 정직원분이 계신데 그분이 평상시에 하는 일은 CS가 메인입니다. 근데 그 CS를 이제 오전에 출근해서 보통 CS를 처리한 다음에 회의를 해요. 그럼 회의를 할 때 지금 뭐 CS 잔존권들의 상태가 이렇던지 아니면 마무리가 됐다를 이야기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제가 등록 리스트를 줍니다. 정리된 리스트를 주고요. 그럼 이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중간중간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나 제가 뭐 요 프로그램 요 부분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이거 한번 트라이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죠. 그래서 보통 직원이 하는 일은 크게 CS와 상품 등록인데 이 직원은 주문 발주도 할 수 있고 상품을 소싱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하는 게 가장 빨라요. 제가 하는 게 가장 빠른데 제가 놀고 싶어서든지 아니면은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해서 주문 발주를 못 할 때도 있으니까 아프거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직원이 그걸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오늘 인터뷰하고 그러고 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내일 직원이 상품 등록할 거를 만들어 놓지 못했는데 내일 오전에 제가 자리를 비워야 한다면은 직원이 놀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시간에 주문 발주를 하면 되죠, 그 직원이. 네, 그러면 내일 등록되는 상품 수는 줄어들겠지만 직원이 그 시간만큼 놀진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 시간을 비워도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오전에 주문 발주를 하니까 그걸 직원이 하고 저는 이제 밖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분신으로 대표님이 못하는 부분을 쳐내는 게 이분의 그런 주요 업무겠네요. 네, 저한테서 반복적인 일들을 떼어 가줌으로써 저희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럼 등록만 해주시는 직원은 따로 없으세요? 원래 아르바이트로 상품 등록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긴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해봤는데 과연 상품을 하루에 몇 개 등록하는 게 좋을까? 네. 그래서 30개부터 150개까지 해봤어요.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임계점을 넘어가니까 상품 등록과 별개로 소싱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매일매일 몇백 개씩, 저는 이제 업을 해왔다고 하니까 몇백 개씩의 상품이 쏟아지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개를 소싱하는데 1시간이 걸렸는데 150개를 소싱하면은 이론적으로 3시간 안에 끝이 나야 되는데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상품도 중복되고 그래서 억지로, 아닌 거 알지만 억지로 끼워 넣는 좀 무의미한 소싱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품을 이제 100개 넘게씩 등록을 하다가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상품 등록하는 개수를 좀 줄였어요. 그래도 크게 문제 없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도 그러하셨겠지만은 누구는 몇 개를 등록하고 그래서 매출이 얼마가 나고 이거를 방구석에 앉아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데이터화를 시키려고 한 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소싱을 하다 보면은 보통 네이버로 소싱하시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OBL 마켓이 있다. OBL 마켓이 소싱할 때 많이 보이고 잘 팔아요. 그러면 OBL 마켓을 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맨날 OBL 마켓에 검색하는 거죠. 그럼 상품수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취합했어요. 그것도 되게 똑똑한 방법이다. 벤치마킹을 한 거네요. 네. 저는 중국 배당 하면서 늘 그렇게 이제, 그런다고 다른 사람의 이제 샵을 저의 정보로 이용하더라도 그 사람의 상품을 긁어오고 그런 상도덕 없는 짓은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거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바로 걸려요. 바로 전화 오고 바로 신고 먹어요. 네, 하지만은 데이터로서 활용을 하시려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자면은 OBL 마켓에서 안 하던 행동을 한다. 뭐 인스타를 갑자기 추가시켰다. 그리고 그 인스타에 들어가 보니까 상품들을 인스타로 뭐 번역해서 올리고 그래서 뭐 링크 달아놓고 하네. 그러면은 이게 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구매 건수 찍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굳이 안 하더라도 이 방식은 되네? 그러면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하면 돼요. 안 되면은 이 사람이 그냥 내 거 대신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경쟁사 분석도 꼼꼼하게 하셨다. 네, 시장 조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위탁으로 뭐 한 1,500만 원, 2,000만 원 매출이 나왔었고 구매 대행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셨을 텐데 시작하고 나서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에 나왔다고 치면은 네, 그 상태에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이게 무조건 선형적으로 늘어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계단식 성장을 할 텐데 네, 그런 이제 초기 그런 구매 대행 사업을 벗어난 분들이 이 버전업,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을지, 뭐 강의를 듣는 게 좋을지, 뭐 유튜브를 뭐 계속 봐라는 게 좋을지. 네, 첫 번째로 정리해서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코멘트는 구매 대행을 이미 하고 계신 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매 대행을 시간이 얼마나 되었건 이미 하고 계신데 매출이 정체가 있다고 하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의심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구매 대행 안에서 시간을 배분했을 때, 예를 들어 4시간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는 일은 무엇이고 돈이 새는 걸 방어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일단 진단하셔야 돼요. 돈을 벌어오는 일은 상품을 등록하고 소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이 새 나가는 걸 막는 거는 반품 교환 실수하고 트래킹 놓고 뭐 주문하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하고 뭐 매출이 500만 원, 1000만 원 선을 못 가지고 몇 개월 이렇게 있으신 분들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등록하고 소싱하는 게 잘 안 돼요. 반품하고 교환한 거에 대해서 그거 처리하고 연락하고 뭐 하면 멘탈 나가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반드시 이 두 가지보다 중요한 거는 소싱하고 등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이 반품을 오늘 10만 원짜리를 맞았다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하루 이틀 멘탈이 나갔을 때 일을 안 하면은 3일째가 됐을 때도 일하기 싫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등록하고 소싱하는 거, 이거는 돈을 새롭게 벌어다 줄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상품을 등록하고 소싱하는 거를 어떻게 잘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방법을 자꾸 찾아야 돼요. 저하고 이제 킴 대표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다시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봐도 잘 모르겠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넣고 찾아야 하느냐. 그러면은 그런 걸 잘 모르시겠으면은 강의를 하는 카페나 유튜브라도 보세요. 보시면은 거기서 얻어지는 인사이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아이디어라고 하죠. 인사이트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아이디어처럼 잡생각처럼 피어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단서를 놓지 말고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그럼 방법이 있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소싱을 하면서 혹은 상품이 잘 팔리는 샵들이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OBL 샵이라는 게 있으면 그 샵에서 하루에 몇 개 상품을 등록하는지도 검색만 매일매일 해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그러면 뭐 이 샵은 번역을 해서 올리는지, 뭐 썸네일은 어떻게 올리는지, 키워드는 어떻게 올리는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을 취합해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보고 따라해보고 하면서 매출이 늘면 늘수록 여러분들은 이걸 하셔야 되겠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몰라요. 보면 모르죠. 저는 최초에 이거를 시작한 이유가 이 사람은 무슨 프로그램으로 등록을 할까가 궁금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나한테 최상인가. 근데 막상 저한테 수업을 들으러 오신 분도 그렇고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프로그램을 하나밖에 안 써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시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을 잘못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구매 대행을 하는 그 시간에 몇 백을 더 들지 덜 들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문제점을 자꾸 찾으려 해야 되고, 문제점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시면은 요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결국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8개를 써봤어요. 그리고 제가 만족하는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러면 한두 달 안에는 시간을 내서 그걸 써봤어요.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서 효율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에 비단 프로그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상품을 소싱할 때 몇 개를 소싱해서 몇 개를 등록을 할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몇 개씩 등록을 하는지, 또 하다못해 뭐 어떤 사람들 재고 사입을 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어떻게 나랑 차이가 나는지, 왜 나랑 가격이 맞지 않지? 또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래요. 우리는 보통 타오바오나 티몰에서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배송비를 내가 0으로 매겨도 이 사람이 판매가가 저보다 싼 거죠. 결국 찾아보니까 1688이었어요. 1688에서 500개 1000개 단위로 샀을 때는 그 가격이 맞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보고 이렇구나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거랑 안 해보고 그렇대 하고 넘어가는 거하고는 다른 비슷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이거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넘어가는 것과 그냥 그렇대 하고 넘어가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들께서 탐구하려 하시고 찾아보려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얘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 구독자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OBL 구독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이제 킴 대표님이죠. 킴 대표님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4년이 넘었어요. 제가 이커머스를 맨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OBL 모임에 왔을 때입니다. OBL 모임을 했던 날을 제가 하도 고맙고 감사해서 맨날 얘기해서 19년도 6월 28일인가 18일인가 맞죠? 그날을 계기로 이 모임에 와서 이제 이커머스를 한번 시작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한 가지 주요했고 잘했다고 생각한 점이 뭐였냐면은, 이 모임에 와서 좋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많이 배워서 바로 시작했어요. 그때 바로 시작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걸 할 것 같으면 시간 지체하지 말자. 시간 낭비 그만하자. 이미 다른 일을 한다고 시간 낭비를 많이 했으니 빨리 시작하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보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잘 할 수 있는 일인지 파악하셔야겠지만은, 어느 정도 마음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전전하시는 분이라면은 하루라도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도 4년 전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OBL 모임 저희 이제 4년차 됐는데,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만두시고 또 살아남았잖아요. 이제는 살아남은 분이 그래도 20명 넘짓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가면서 저희는 항상 얘기해요. 우리는 정말 특별할 거 없고 평범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 모임에 와서 서로 열심히 으쌰으쌰하고 공유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길 잘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시작하시고 싶은 마음이 서신 상태라면 빨리 시작하시고, 여러분들도 도와줄 파트너들이 여기 옆에 있으니까 또 함께 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 초대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럼 안녕!